안녕하십니까. 원리로 푸는 국어 비법 워너비 팀의 문학 담당하고 있는 설정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선택지 판단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선택지 판단의 원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문학 공부를 어떻게 같이 해 나갈지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간단한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아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개념을 몰라서 아내가 없는 겁니까? 아니겠죠. 저는 분명히 아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물론 상대방 입장에 제 생긴 거라든지 성격도 문제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아내를 찾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장 큰 문제는 개념은 아는데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능 얘기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제 수능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은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야. 그럼 뭘 측정한다고? 사고력을 측정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 얘기에다가 이걸 잠깐 대응시켜 볼게요. 자, 아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단순 지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고력, 이라고 부르는 게 찾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개념이 있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능 얘기로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수능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의인법, 잘 아는 개념이잖아요. 자, 의인법을 두고 확인해 볼게. 단순 지식을 측정한다라고 하면요, 의인법을 가지고 단순 지식을 측정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인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줘야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죠?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의인법을 똑같이 활용하되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지문에서 의인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단순 지식 측정은 의인법이 뭐냐고 그 개념을 물어봅니다.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지문에서 의인법을 찾으시오.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바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게 수능이 아니야,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겠네요. 자, 두 가지 정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수능이 단순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면 그 단순한 지식은 필요 없단 말입니까? 답이 뭘 것 같아요? 답은 단순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순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찾는 방법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순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자, 고1까지의 과정을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학습이 끝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도 못 믿어오시겠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개념서, 서점 같은 데 가서 개념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념서 목차를 쫙 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건 대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제목이나 색인을 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깊이 있게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찾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찾아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개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정 부분 맞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병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병이 걸렸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진단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찢어졌다거나 눈이 빨개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바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아니면 종양을 뜯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문학에서 개념을 판단하는 방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찾아지는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틀리지도 않는 개념들이거든요. 반복법이라든지 의인법이라든지 개념만 알면 바로 찾아지는 것. 잘 안 틀리거든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MRI나 CT를 찍어야 되는 그런 것들처럼 육안으로 개념으로만 보이지 않는 선택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국어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두 문제 틀리면 등급이 팍팍 바뀝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약간 까다로운 것, 한번 비틀어 놓은 개념들이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으로만 접근했을 땐 분명히 한계가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잠깐만 지우고요. 자, 2009학년도 문제예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니까 한번 집중할게요. 2009학년도에 28번 문제인데요. 시문학 문제입니다. 가나가 현대시였고요. 다가 고전시 하나 이렇게 해서 시가 복합으로 나왔습니다. 옳은 것 찾기 문제네요. 옳은 것 찾기.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택지 5개 눈으로 한 번만 훑어보십시오. 뭐 이 안에서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 있는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없죠? 그나마 조금 모를 만한 것들이 관조적인 자세, 관조적 태도 이 정도가 들어는 봤는데 개념적으로 내가 딱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답이 몇 번이었냐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1번 선택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환기하다, 불러일으키다, 생각나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 그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 안에서 모르는 개념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당히 놀랐죠? 자, 정답이 1번이었는데 1번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36%밖에 안 됩니다. 오답인 5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47%나 돼요. 아,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러면 왜 학생들이 1번이 정답인데 굉장히 쉬운 개념들만 나와 있는 이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과거의 상황을 다 제시문에서 못 찾은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전 시간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휘가 아주 극히 드물게 제시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못 찾아서.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 제시문을 볼 때 이 뒷부분 선택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자, 다시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선택지 그대로 옮겨왔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근데 이게 올바른 선택지였는데 학생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나 제시문을 보고.
자, 그럼 이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냥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 먼저 1년입니다. 큰 학산 골짜기가 온통 부풀어 올랐을 때 우거졌을 때 지나가면서 미처 몰랐었다. 되셨죠? 다음. 자,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나뭇잎들 떨어지던 때, 낙엽이 지던 때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3년. 이렇게 한 해가 다가고 흩날리던 날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서 한 개씩 떨어지고 나뭇잎들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혹시 읽으시면서 왜 아이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한 거야. 즉 시어로 정서가 나타나는 시어가 없으니까 이 시는 정서를 절제한 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틀렸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다시 선택지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 판단이 일단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서가 드러나지 않아요? 절제했어요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무엇을 판단한 거냐면요. 그건 정서의 제시 방법을 판단한 겁니다. 정서의 제시 방법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냐, 아니면 간접 제시냐, 절제했냐,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정서의 제시 방법을 학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택지는요, 정서의 제시 방법을 묻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서의 제시 방법을 묻는 선택지의 경우에는 이 앞이나 뒤에다가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정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가 추가되어 있을 때 정서의 제시 방법을 판단해야 됩니다. 즉,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절제하고 있다 따위의 정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주어졌을 때만 정서의 제시 방법을 판단해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무엇을 물어보는 선택지인데 얘는요, 서정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선택지입니다. 서정갈래라는 게 뭐냐면요, 시가 서정갈래거든요. 근데 정서를 서술하는 갈래가 서정갈래입니다. 그러면 정서를 서술하는 갈래가 시인데 이 선택지, 시라면 무조건 맞는 선택지가 되어버리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나아제 신문을 보면서 학생들이 실수했던 건 뭡니까? 이 선택지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선택지는 분명히 서정갈래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해버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선택지를 보면서 몇 가지 판단해야 되는 원리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선택지 판단의 원리가 이제 3개 정도 써놨습니다. 아까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찾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자,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문제에서만 묻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선택지 속에서도 묻습니다. 그죠? 어떤 것을 물어보는가? 아까 얘기를 끌고 와서 계속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다음 중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선택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감기입니까? 아니면 암입니까? 아니면 외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병이 1, 2, 3, 4, 5번 선택지 안에 나온다고요. 문제만 집중한다고 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는가?
일단 선택지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출문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선택지를 판단할 때. 두 번째는요, 의외로 국어 공부 잘하는 애들, 언신, 국신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잘 쓰는 기술입니다. 선택지 중에서 애매한 것, 모르는 것, 혹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선택지를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접근해도 충분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찾는지 결정해놓고 걸러야 될 걸 걸러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는지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세 단계입니다. 뭘 찾아야 하나? 그 다음에 걸러내야 할 선택지는 없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자, 이 세 개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우리 아까 그 선택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빼고 그냥 선택지만 넣어놨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5개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 선택지를 받으면 혹시나 이 선택지는 정보가 2개 이상이지는 않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학 선택지가 기억은 어둠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하고 단일한 정보를 묻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은 건 이렇게 2 이상의 정보를 담아낼 때,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대각선 그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대각선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이런 식으로 잘라두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서 정보가 선택지 안에서 몇 개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을 A라인으로 잡으시고 우측을 B라인으로 잡아두신 다음에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안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눈 다음에 무엇을 찾아야 할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뭘 찾으라는 선택지구나 라는 걸 아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애매한 것 찾아라. 혹은 내가 모르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거니까 내가 모르는 것 찾아라.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 찾아라. 자, 일단 거꾸로 들어갈게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걸러낼게요. 아까 같이 했죠. 1번.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건 서정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니까 시문학이라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뭘 찾지 않아도 되는지. 시문학이라면 항상 맞아. 어떤 게 있냐? 3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얘도 안 찾아도 됩니다. 왜?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분명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쓰이는 건데 왜 그건 안 찾아도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가 시를 쓰는데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하나도 동원하지 않고 시를 쓰는 게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책상이라는 시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책상이라는 시어가 있는데 이게 단 하나의 감각도 동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인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시각적 이미지 활용해야지만 책상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형상화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관념으로만 시를 쓴다면 그렇다면 감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기억 밑줄 A 해서 한 2행 묶고 이 정도로 짧은 한 행, 2행이 아니라 시가 감각이 쓰였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쓰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2개 걸렀어. 자, 2개 걸러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지우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지울게요. 불필요한 선택지. 자, 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애매한 선택지를 가지고 가자고. 자, 보통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2개 빼버릴게요. 관조적인 자세, 난 좀 모르겠다, 애매한 것 같아. 섬세하고 부드러운 노저, 모르겠다, 난 애매한 것 같아. 얘들은 일단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로 판단하셔도 되잖아요. 1번, 이거 어차피 판단 안 해도 되니까 과거가 있냐 없냐, 과거가 있냐 없냐 선택지예요. 과거만 찾으시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변화가 있냐? 미래 암시하냐? 그 다음엔 대상 예찬하냐? 그 다음엔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새롭게 빼도 되겠네? 발견하는 건 다 새로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대상이 지닌 의미를 발견했는가? 대상의 의미가 나타나는가? 이 선택지입니다. 추려지죠? 자,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잘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애상적 분위기로 찾으면 되겠죠? 슬프냐 아니냐? 되시겠죠? 자, 문학 선택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보이는 선택지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약간 그런데요. 왼쪽에 A라인의 표현법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찬한다 뭐 이런 것들처럼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처럼 정서태도 분위기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표현법과 그것에 따른 효과로 오는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법을 사용해가지고 A라인 운율감을 형성한다. 그럼 이건 반복법에 따른 효과가 돼버리죠. 근데 효과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항상 맞게 나와요. 예? 혹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요. 좋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의 취지를 따르지는 않은 겁니다. 수능에서는 절대로 이 짝을 틀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반복법의 효과가 운율 형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시켰다면 이건 이렇게 넘어가는 걸 판단하려면 이건 단순 지식을 묻는 거죠. 그죠? 단순 지식을 묻는 거니까 수능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이 표현법에 따른 효과 이거 자체는 틀리게 안 만듭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 뭐 했습니까? 기억해 두실 거 일단 잘랐습니다. 왜?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불필요한 것, 애매한 것, 모르겠는 것 잘라냈다고. 그리고 아는 걸로만 판단해야 하는 걸로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뒷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면 문제 잘못 푸는 거죠. 포인트는 어디? 과거의 상황이 있느냐, 과거 있냐 없냐를 가지고 1번 선택지를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몰랐었다 과거 시제, 느끼지 못했었다 과거 시제. 금방 1초 만에 끝내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세 번째입니다. 우리 했던 거 중에 무엇을 찾아봤어? 그리고 불필요한 거 한번 걸러내 봤다고. 그 다음에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뛰어넘는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애매하다 내가 모른다 라고 가정했던 4번, 5번 선택지와 관련된 개념서에서 이론 서술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통해서 찾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관조적인 자세다. 관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시를 쫙 읽어보고 오, 고요한 마음이네. 아, 고요한 마음이고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어조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 억양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책은 수능 기출 어휘를 설명하다 보니까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그대로 설명해놨더라고요. 개념서에서. 근데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여성적 어조. 요즘에 성적인 정체성이 좀 다들 다양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텐데 어쨌건 이걸로 본인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쌀라쌀라 뒤에 엄청 많이 달아놨어. 근데 그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세밀하게 살피는 것으로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하고 뒤에 더 몇 줄 달아놨어. 감수성이 풍부한 말투가 대체 뭡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제시문을 보고
감수성이 풍부한 말투를 찾아보겠어. 찾아지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개념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에서만 그쳐야지 찾아내는 방법, 이건 별도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조나 어조나 어떻게 판단하는가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관조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이나 현상, 사물을 바라보는 거라면서요. 근데 난 그걸로 도저히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 고요한 마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반대를 찾자고. 이건 관조가 절대 아닌 것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합니다. 고요한 마음이 안 되는 것 찾는 게 더 쉽다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정서가 직접 제시된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거나 영탄법이 사용이 됐다. 영탄법이라고 하는 건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니까 정서의 제시 단계에서도 가장 최상위 레벨이야. 그럼 봐봐. 정서가 반복적으로 직접 제시돼. 영탄법을 사용해.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감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고요한 마음이 안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고요한 마음을 찾는 것보다 이걸 찾아서 관조가 아닌 걸 걸러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되시겠죠? 자, 어조. 아까 전에 화자의 말투라면서 종결어미를 보면서 판단하라며. 근데 실제 수능에서 말하고 있는 어조는요. 종결어미로만 절대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종결어미도 같이 봐야겠죠. 자, 근데 어조를 판단하는 방식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볼게요. 어조? 첫 번째로는 표현법을 통해 가지고 어조를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어조로 하게 되면 그거는 반복법을 찾으란 얘기야. 영탄적 어조로 하게 되면 영탄법을 찾으란 얘기야. 되셨죠? 두 번째. 시에서 어조를 찾아라. 정서, 태도, 분위기로 찾는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어조 중에, 자주 나오는 어조 중에 이런 게 있지? 반성적 어조, 성찰적 어조. 종결어미 본다고 반성적 어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말투 자체가 아유 반성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성적 어조입니까? 아니죠. 시에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반성적인 태도가 있느냐, 성찰적 태도가 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로는 이제 긍정, 부정으로 치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어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섬세한 어조도 마찬가지야. 이런 어조들은 말이죠. 이런 거 있죠. 섬세한 어조. 혹은 이런 기출도 있습니다.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자, 지금 써놓은 것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저 사람이 섬세하다, 저 사람이 경쾌하다, 저 사람이 발랄하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개념화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나 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신 주관적이라서 하나로 놓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건 돼. 이게 긍정에 가까운 분위기냐, 부정에 가까운 분위기냐까지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섬세하고 부드럽다, 경쾌하고 발랄하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긍정적 분위기에 가깝죠. 이 정도로 치환해서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얘기야. 물론 종결어미도 이것들을 하다 보면 같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여러 번에 섞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조의 변화라고 하는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 다 섞어서 봐야 돼. 왜? 앞에서 똑같은 표현법 나오다가 뒤에서 표현법이 확 바뀔 수도 있어. 앞에서 똑같은 정서나 분위기 오다가 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어.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그거 다 어조의 변화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플러스 분위기이다가 마이너스 분위기로 갈 때도 있다고. 되시겠죠? 자, 어조는 종결어미만으로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표현법,
정서, 태도, 분위기, 주관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겠죠? 자, 그래서 5번 선택지인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플러스 분위기를 나타낸다로 판단하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개념만으로는 분명히 선택지를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개념만 알면 찾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에선 틀리지를 않는다고요. 찾는 방법, 찾는 원리를 학습하셔야지 우리가 수능 국어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했던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선택지 판단의 원리를 학습했습니다. 자, 무엇을 찾는가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몇 개를 판단하고 몇 개가 내가 걸러내야 하는 것인지 보기 위해선 자르시라고. A 화살표 B, A 대각선 B. 그리고 기출 선택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선택지는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무엇을 물어보는 선택지인지를 확인하시라고요. 아까처럼 정서의 제시 방법을 물어보는 선택지였는지, 서정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선택지였는지, 기출 문제를 학습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애매하거나 모르거나 판단 불필요한 것. 걸러내십시오. 걸러내시고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자꾸 찾아내지 마시고요. 확실히 아는 것부터 한 다음에 해도 안 될 때 그때야 하나하나 넘어가는 건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다음, 마지막, 어떻게 찾는가 하는 방법. 사실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개념은 딱 이게 뭔지 기본적인 것만 해두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다고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라고? 찾아내는 원리, 선택지를 판단하는 원리에 대해서 판단하시라고요. 개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되시겠죠? 자, 앞으로 수업해 나가면서 기출 선택지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어떤 게 판단이 불필요한지, 혹은 어떤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애매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보류해 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념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